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이 지난 23일 러시아 국방부의 공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 러시아로 진입하는 반란을 일으킨 바 있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서 전에 없었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로템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희성 현대로템 부사장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지난 40년간 MBT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K2는 현대로템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국산 탱크라면서 휘지제트와의 해외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주무장과 이남 서스펜션, 자동장전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K2PL 구성 요소가 폴란드에서 제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에서 주력 전차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면서 능동 방호 장치,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동 운영 능력, 민첩한 기동성, 더 정확하고 강력한 화력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무인체계, 차세대 전차와 같은 미래 무기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래 기술을 개발해왔다면서 수소연료 에너지와 무인 시스템 이동 수단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찌됐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의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올해 들어 5월까지 5개월간 중국 시장에서 누적 13만 8천여 대를 판매했는데요. 단일 브랜드 기준 현대차는 9만여 대, 기아는 4만 8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만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 173%가량 늘어난 거죠. 이 현대차의 실적은 아반떼가 견인했는데요. 주류 소비세대로 성장한 Z세대들로부터 인기를 끈 결과입니다. 기아의 경우 중국 전략형 소형 세단 모델 페가스가 판매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 성과는 매년 현지 맞춤형 전략을 바꿔가며 반등을 노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세 자릿수 성장을 일궈낸 만큼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현대 기아차의 깜짝 반등,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단은 희소식이죠.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반등이 시작되나 물음표입니다. 베이징 현대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현대 기아차가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제품을 잘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만 봤을 때는 173.8%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반떼, 투싼 같은 차량들이 잘 팔렸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차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뭔가 어정쩡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엄청 고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또 엄청 세련된 제품도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더 저렴하고 디자인이 더 세련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중국의 국내 제품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고령층은 유럽차나 일본차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그런 차량들을 선호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영향이 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해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8개 시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볼까요? 8개 시장의 자동차 승용차 판매 1.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판매가 줄었는데요. 중국은 6월 이후에 시행됐던 소비 진작책, 그리고 봉쇄 완화,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변한 시장에서 장사를 잘했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를 꽤 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판매 대수가 230만 대였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12.7% 급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지역만으로 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는 판매가 4.4%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시장 점유율도 그러다 보니까 7.7에서 7.3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은 미국 시장 판매가 줄었습니다. 아까 미국 시장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점유율은 오히려 굉장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 좋았는데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9.4%,
정도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판매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시장 그리고 러시아 시장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소비 부양책 같은 것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상반기의 실적은 판매 실적은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기저효과가 올해 판매량 반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내 기업으로서는 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은 절대로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 차량들에게 밀리고요.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차량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기대를 해볼만 하긴 하죠. 그런데 이 기대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봤을 때는 가계 회복 그리고 기업 재고 이런 것들도 안 좋은 모습이고요. 내수 회복의 탄력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업률 높죠. 이거는 중국의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PPI 이런 거는 마이너스까지가 있죠. PPI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선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이 리포트에서는 나중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우려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반대의 관점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은 상황이죠. 일단은 미중 갈등이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적인 제도 같은 문제들 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역시 지금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냉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 꼬라박는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 수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를 필수재로 볼 것이냐, 사치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든 경제가 안 좋았는데 자동차를 사재 낀다든지 바꾸는 수요가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국 소비, 이거를 변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여기에 예전에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면은 품질이 나쁜 걸로 유명했는데 이 품질도 굉장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 좋고 품질이 쓸만해지다 보니까 이 애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색조 화장품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는 15%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로레알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는데 여기보다 제품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양도 많고 품질도 쓸만하니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거나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항상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일본과의 그 마찰이 있었을 때도 이런 국산품 애용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나 P&G, 나이키 같은 소비재 회사들도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맞춤형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어떤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애국 소비가 확산해 나간다면요. 우리나라와 중국도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산 제품들의 판매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장 중국 시장 내에서 국내 자동차들의 판매가 늘었다는 거, 이거는 희소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수요 회복 속에 이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의미를 부여하기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나 애국 소비 같은 변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여러 통계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식입니다. 반도체 투자를 원하는 EU의 티에리 브루통 집행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옵니다. 브루통 의원은 29일에서 30일 방안에 이 회장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U는 작년 초 반도체법을 발의했죠. 2030년까지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고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중 EU 비중을 기존 9%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EU의 시선은 삼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기업은 삼성과 TSMC 뿐인데요. EU는 TSM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긴 했으나 독일 신공장은 구형으로 평가받는 28나노 설비가 들어서죠. EU가 최종 목표로 삼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영내에 지으려면 삼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EU에서도 반도체 자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EU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반도체 생산량은 9%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종합 반도체 기업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인피니언, NXP, 보쉬 등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량은 TSMC와 UMC, 글로벌 파운드리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죠. 특히 유럽에는 파운드리가 없어 유럽 팹리스는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인피니언은 올해 50억 유로를 투자해 동부 드레스덴의 팹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또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말부터 7억 3천만 유로를 투자해 이탈리아 카바니아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제조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총 33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반도체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업계 관계자는 유럽 반도체 기업들은 경험치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자급자족 반도체, 우리나라에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EU가 반도체 자급에 나선 배경에는 경제 안보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에너지 안보죠. 탈탄소 에너지를 모빌리티까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식량 안보, 글로벌 공급망 단절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식량 안보가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이 이제 디지털 안보라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연결되고 휴대폰에서 연결된 기계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AI, 최근에 GPT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AI 기술들이 널리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 AI를 모든 부품에, 모든 가전, 모든 산업에 적용시키려 그러면 그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와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지털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공급망을 흔히 말하는 EU 안으로 가져가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EU가 팸리스라든지 기술을 가진 거는 많다. 그러니까 팸리스라는 건 설계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 TSMC나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이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핵심 제조 기술들은 EU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성공할 것이냐?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것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 공정 자체를 완벽하게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 역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모든 게 반도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특히나 이 EU가 벤처 자금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기술 개발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을 어떻게 흔히 말하는 혁신 제조업을 EU 안으로 가지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U가 반도체 자급 계획에 나서게 되면은 우리나라와도 공급망을 일부 단절시키고 공급망을 내재화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국내 기업 하이닉스, 국내 기업들의 일부 손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우리도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클러스터를 지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만의 자급 체제, 그리고 혁신적인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급 계획이란 것은 다른 나라보다 수입을 안 해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수출 역시 이것에 따라 조금 감소할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워서 결국은 EU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